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해외 원조와 관련한 롤스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어, 만민법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롤스의 방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해외 원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롤스는 자신의 정의의 원리가 전제하고 있는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롤스의 정의 원리가 전제하고 있는 소득의 재분배를 국제적 해외 원조의 문제에 적용한다면 국가 간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가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한 국가를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소득 재분배를 바탕으로 빈곤한 국가를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령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로운 상태로 변화만 된다면 해외 원전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롤스께서 제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정의 원칙 중 제1원칙인 평등 자유 원리는 정치적 평등을 지향합니다. 평등 자유 원리를 통해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지요. 즉, 그 결과 정치적 영역에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그 결과 사회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롤스가 정의론에서 정의 원칙을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는 상황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열악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즉 선천적으로 지능과 건강 상태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배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 그러한 열악한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과 사회 경제적 영역 모두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치적 영역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번칙인 평등 자유의 원리지요. 즉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등 자유의 원리인 제1번칙이고,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기만 하면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원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고,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보살펴 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원칙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결국 롤스는 1원칙과 2원칙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롤스는 결국
정의의 원칙은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 혹은 자산 소유 민주주의는 정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Property Owning Democracy라고 해서 이것이 재산 소유 혹은 자산 소유 민주주의로 번역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소득을 미리 분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면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면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협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죠. 먼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사후, 즉 포스트가 아닌 사전, 미리 사전에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전에 공평하게 분배된 소득을 바탕으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협동체제에 즉 사회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경쟁의 성과를 나누는 그러한 방식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전이 아닌 사후에 소득을 분배한다면 선천적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람은 경쟁의 과정에서 분명 뒤처지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뒤처지고 실패한 상태에서 사후에 뭔가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에 뭔가 어떠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즉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굴욕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복지가 아닌 사전에 미리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설령 사회적 그리고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동체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정의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사전에 소득을 미리 분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롤스는 재산 소유 혹은 자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전에 소득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국제 관계라는 맥락에서 해외 원조의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정의 원칙은 국제관계를 다루는 만민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롤스께서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한 국가를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변화되기만 하면 즉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기만 하면 설령 빈곤하다 할지라도 해외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롤스께서 그렇습니다. 만약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한다면 국가 간 재화의 분배 상태를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부와 천연 자원과 같은 재화를 국가 간 재분배하는 조치가 시행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구성한 정의 원칙은 한 국가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원조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국가 간 재화의 분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의의 원칙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을 작동하는데 전제 조건 사전에 소득을 미리 분배하는 그러한 방식은 한 국가 내의 단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지 정의의 원칙이 국제적 맥락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천연자원, 경제적 부를 국가 간 재분배하여 빈곤한 국가를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시키는 방식의 해외 원조는 자기는 그러한 방식의 해외 원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국가 단위로 제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런 로스께서 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협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협력할 때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우월한 자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 장애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 혜택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을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존 롤스라는 분이 소득의 재분배, 사전에 소득을 미리 재분배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회를 여기서는 국가 단위의 사회죠. 국가를 유닛으로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 사회는 그 사회적 협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ocial Cooperation이라고 해서 사회적 협동체다. 그럼 사회적 협동체란 무엇이냐?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협력할 때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자,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 훼손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즉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셈이죠. 혹은 어떤 정신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경제 불황이라든지 개인적 파산이라든지 혹은 사업 실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언제든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즉 사회적 약자로 전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장치, 즉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고 혹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그 시스템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회적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협동체다 라고 롤스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국가 단위 내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시스템이 명확하며 법을 통한 강제적 권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결국 정의 원칙이 전제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는 국제관계의 맥락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셈이군요. 즉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 국가가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국가 간 재화를 사전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원조는 대상 국가가 자유적 만민이 지향하는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여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중단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이 사회적 협동체라고 하는 개념.
즉 사회 구성원들이 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배려하는 이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협동체로서의 이 시스템이 국제적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국가 내의 단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협동체로서 사회 구성 간의 협력 시스템이 명확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굳건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의 강제력이 없고 그리고 구성원 간의 협력 시스템이 불분명한 국제적 맥락에서는 사회 협동체로서의 개념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 협동체로서의 시스템 이것을 국제사회의 맥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소득의 재분배를 전제로 작동하는 정의의 원리를 국제적 맥락, 국제사회에서 해외 원조라고 하는 문제에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이 장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은 롤스의 정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싱어 선생님의 논의를 되돌아보자면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은 소극적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은 응분의 원리로서 정의에 부합합니다. 나아가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의 최소화를 선호하는 기본적 필요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은 기본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종이 아닌 동물종이라는 이유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편견인 것처럼 왜 하필이면 국내를 넘어 해외의 사회적 약자가 직면하는 고통까지 돌봐야 하는가라는 회의적 견해 역시 편견인 셈이군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싱어 선생님의 견해를 정리를 하고 있고 결국 이분은 이익 평등 고리 원칙을 바탕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뿐만 아니라 해외의 원조까지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해외의 사회적 약자까지 돌봐야 되는가? 이것이 왜 하필이면 인간 종이 아닌 동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가와 같은 이 회의적 견해처럼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외 원조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이어서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정리하자면, 자, 이어서 롤스 선생님의 논의를 되짚어 보면 해외 원조의 의무는 만민법의 8번째 원칙, 즉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을 원조할 의무에서 비롯합니다. 물론 만민은 무지의 배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정의 원리를 회복하면 원조는 중단됩니다. 결국 롤스 선생님의 견해 역시 왜 하필이면 해외의 만민까지 원조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 견해 역시 편견인 셈이군요. 자, 그래서 롤스 선생님은 결국 만민법의 8번째 원칙, 즉 불리한 여건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를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한 국가를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해외 원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간 재화의 재분배를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정의 원리를 국제적 맥락에, 국제관계의 맥락에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왜 우리는 하필
하필 국내를 넘어 해외의 사회적 약자까지 돌봐야 하는가? 왜 하필 해외 원조까지 해야 되는가? 이 쟁점과 관련하여 롤스와 그리고 시잉어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고 두 분 모두 해외 원조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